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측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요청으로 한국과 미국 간 무역 자유화 공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5년 6개월 만에 공식 재협상. 미국은 한미 FTA 시행 후 무역 불균형 증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에서도 자유무역에 따른 국익의 불공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으로 경제를 지탱해온 대한민국.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을 만나 국제통상의 현 시점과 동향을 파악해보고 무역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 불균형 해소와 상호 호혜적 통상정책 마련의 방안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신 바 있죠. 최근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네요. 우리 박태호 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학을 이제 만료하시고 되셔서 광장으로 옮기셨는데 통상연구원을 이렇게 맡게 되셨네요. 네. 최근 근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설립하면서 들어가서 네네. 20년 이제 제가 일을 했고 지난 8월 30일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65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합니다. 정년퇴임했고 9월 1일 날 그 광장으로 옮겼는데 광장에서 이번에 통상 이슈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국제통상연구원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부 이제 조직인데 신설돼서 거기 제가 초대 원장으로 들어갔고. 이 법무법인에 이런 통상연구원이 있는 게 또 전례가 있나요? 뭐 한 군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중형 대형 로펌에서는 처음이군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통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뭐 반덤핑이다 무슨 세이프가드다 여러 문제가 이제 나고 있으니까 이 로펌에서도 주로 이제 통상 많이 다뤘는데요. 그런 그 변호사 업무나 회계사 업무 말고도 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상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면, 소위 여러 가지 협상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통상 협상의 이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 지금 요즘에 통상 그 뭐라 그럴까요? 환경이라 그럴까요? 도하 라운드도 지금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통상만 한 40년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같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WTO가 힘차게 출범해서 도하 라운드를 추진했지만 16년간 교착되고 있어요. 그런 건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다자무역 체제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서 그 오바마 정부가 아주 열심히 추진했던 TPP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건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그냥 그거를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지역 협정의 역할도 없어지고 그 대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다 해가지고 일방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고조되고 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다자 협상과 이제 양자 협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WTO처럼 다자 협상이 이제 왕성하게 진행되는 때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갈 때 골고루 이제 수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세계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조금 많이 여러 가지 위기도 닥치고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다자 협상이 좀 도외시되고 양자 협상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무역 자유화의 강도는 좀 적어요.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이나 EU에 이제 맞서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인데 왜 구태여 다자가 하느냐. 이제 양자로 하게 되면은 자기네 레버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뭐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 사실은 그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제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자유무역이 진짜 모두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 국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 논란이 있을 뿐더러 요즘 세계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시각이 네. 무역 자유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혜택 보는 게 있느냐. 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전제는 정부가 무역 개방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이득을 전반적으로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네, 네. 그 도와주는 그 자체가 이렇게 피부에 닿질 않고 네, 네. 또 수익 개방을 했는데 이 서민이나 소비자로 볼 때는 내가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역 자유화나 자유무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그 지지가 상당히 높지 않고 시각이 아주 부정적인 걸로 흘러갑니다. 그것도 네, 또 네. 하나의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네, 네. 네, 네. 그 우리 원장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여쭤보고 싶어요. 그 원장님이 어디서 그 저 수입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수입 자유화된 게 최종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이게 이익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왜 나옵니까? 진짜 수입 자유화했으면 해외에서 우리가 경험한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이 국내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국내는 여전히 비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 이게 겁니까? 전부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제 국경을 넘어올 때 매기는 세금이 관세예요. 그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그 관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싸게 들어오는 거죠. 관세 없이. 이 들어와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데 네, 네. 이게 그냥 빠르게 가면은 이 값싼 저 상품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네, 네. 우리 소비자들이 이게 수입품도 좋은데 좀 굉장히 싸네,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네 이런 걸 느낄 텐데 그 국경에서부터 국경을 넘어와서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네, 네. 유통 과정이 아하. 각 단계마다 자기네 이윤을 얹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얹고 중간에 또 세금 내야 되고 또 얹고 하다 보면 수입품의 최종 가격이 네.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와인 판매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 주류를 이렇게 수입할 때는 옛날에 그 라이선스가 있는 분만 이제 그랬었죠. 수입을 했어요. 지금은 그게 아마 많이 자유화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수입업자가 따로 있고 도매업자가 따로 있고 소매업자가 따로 있고 동네 슈퍼마켓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면 물론 식당으로도 가겠죠. 네. 이 각 단계마다 뭐 자기들도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진을 붙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싸게 들어온 관세가 15%가 없어진 와인이 네. 이게 끝까지 가면은 그게 뭐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네. 소비자들은 그 가격이 다운됐다 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게 한 가지 요즘 예가 됩니다. 세상에는 뭐 진짜 그 대형 그 유통 체인도 있고 그래서 아예 직접 자기들이 갖다 수입해다가 그냥 깔아놓는다든지 또는 진짜 인터넷을 통해서 직구입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반복을 통해서 방금 얘기하신 그런 식의 허점이나 문제점들은 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안 됩니까? 보기에는 그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또 새로운 거를 너무 갑자기 들여오면은 부작용도 있게 되니까 아마 소비자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 편들이 네, 말을 네.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죠. 네, 네. 왜 수익 개방이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네, 네. 비싼가 하는 거를 네. 좀 정부에도 항의를 하고 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얘기를 좀 하고 해서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통상 성과를 잘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국내 부분에서 이게 잘 안 되면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한 통상 협상의 승리인지 모르는 거죠. 네. 최종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 유통 과정만 이익을 보게 된다면 더 한다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네. 누굽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거기 네. 지켜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얻어가지고 표현하시기 좀 어렵겠죠. 좀 더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그걸 해주십시오. 갖다가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불로소득. 네. 일 안 하고 네. 그냥 저렇게 네, 네.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네, 좀 이 간편하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득이 좀 소비자한테 가야 된다 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늘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통상 협상만 잘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 그것이 네, 네. 국내 골고루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그럼 통상 원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통상 현안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 수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많이 그 통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조직으로 통상을 전담하는 데를 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아하. 문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외국 로펌을 고용하고 뭐 돈을 많이 비용을 지불하죠. 그래서 일단 뭐 이 피해 본 거를 좀 미니마이즈 하지만 또 그저 로펌에다 비용도 많이 지급하고 그래서 그 해결합니다. 그러는 데는 한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축적시켜 놓지 않고 가다가 다시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 반복이 이제 되면서 또 비용은 더 커져요. 네. 그런 걸 볼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보면은 뭐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이다. 그거를 상대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WTO까지 제소를 하자.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 중간에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왜 그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우리가 너무 싸게 판다든가 네, 네. 아니면 물량을 갖다가 한 해에 200% 늘렸다든가 네. 뭐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분명히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수출 가격이나 수출 물량의 변화도 모니터하고 네, 네. 또 상대국의 수입국의 상황이 어떤가도 보고 좀 이렇게 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시적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자료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은 그 자료 못 만듭니다. 네, 네. 그 자료 안 주면은 자기들이 그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때려가지고 뭐 반덤핑 관세를 훨씬 높이거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러려면은 이제 사내에 통상을 좀 담당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외국 로펌을 구할 때는 그분들도 믿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로펌도 커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고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일하게 함으로써 우리 로펌도 좀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근데 그거 여쭙고 싶어요. 기업 입장에서 저 법무 서비스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그러면 이제 소비자인데 그렇죠. 외국 로펌이 뭐 더 서비스가 좋아서 쓰겠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럴 정도로 우리 서비스가 좀 취약한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그 분명히 써야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쪽 기업에서 모니터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로펌도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는 불필요한 거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로펌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전횡을 막고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무슨 댕겨요. 말씀인지 네, 알겠네요. 네, 네. 개별 소비자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 로펌을 어떻게 보면 사실 제어한다는 건 불가능한 힘들죠. 영역이죠. 그게 토탈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좀 많을지 모르지만 전체로 볼 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그러니까 있다. 오히려 단계적으로 국내 로펌과 아군을 맺고 그렇죠. 이제 또 네, 해외 네. 로펌과 일본이나 중국 그쪽 나라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본은요 로펌을 쓰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싱크탱크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네 사람을 뽑아달라. 네. 일본 사람이 일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미국 사람들이 또 완전히 일하는 연구원들을 일본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하라는 그런 식으로 도네이션을 엄청나게 하죠. 네. 기업들도 하고 정부도 하고 해서 워싱턴에 일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엄청난 그 보입니다. 힘이 네, 아주 일본 큽니다. 보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현안 한미 FTA 쪽으로 한번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주 그 원론적인 얘기 하나 여쭤보죠.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 경제 관계를 통한 FTA 현안 문제가 있지만 또 그보다 또 근본적인 외교안보 현안이 지금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는 게 예컨대 그래서 외교안보 선 우선 후 경제 이런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각각 별개로 보고 가자. 그 또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만. 네.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9월 4일 날도 가서 미국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걸 보니까 한미 그 군사 안보 동맹이 엄청 중요하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미 FTA까지 재협상하라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한미 동맹이 약화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내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한미 관계가 약화되는 거는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경제가 이쪽에서 오히려 조용히 잘 지나가려면 우리가 많이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한미 FTA로 불거진 우리의 뭐 불균형 문제, 적자 문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거는 일면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가 재협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차를 더 열고 뭐 미국의 시장 더 닫고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더 열고 이런 식으로 돼 간다면 그러면 아까도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영향받는 뭐 우리 농민이라든가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거라면은 우리 시민들도 그거 좀 이상하다. 왜 일방적이냐?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또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 정치 쟁점화되는 거는 저는 아주 안 좋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외교안보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쪽에 완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쪽과 다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되 이쪽이 일방적으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려면 진짜 뭔가 아주 지혜로운 그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오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차례 만났는데 양국에서 그 내용이 많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요. 한미 경제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 한미 FTA가 발효된 지 5년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행을 하는 동안에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하는 그 이행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협정 문안이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협정 문안에 무슨 이코머스나 경쟁 정책 이런 거를 좀 더 집어넣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협정문을 손을 대는 거죠.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시장 개방을 조정하자 이렇게. 네 번째는 뭐냐? FTA 바깥에서 우리가 한미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본다면 제가 아까 국내의 정치 쟁점화 되지 않으려면은 이행 문제와 FTA 바깥에서의 어떤 협력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난 가장 바람직하다. 이 시장 개방 정도를 재조정하지 하는 거는요. 금방 이익의 균형이 나오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행 문제를 좀 많이 다뤄주고 그다음에 양국의 협력이라는 게 뭔가 하면 뭐 셰일 가스가 더 들어온다. 우리가 기왕에 LG나 삼성이 미국에 투자한다. 거기에 일자리도 만들어줬다. 뭐 여러 가지를 합치면은 조금 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지금 저희의 그 통상 어떤 기구가 지금 뭐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돼 있나요? 그쪽에 이제 그 장관이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장관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산업이나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생각해서 이쪽에서의 국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고민을 통해서 협상 전략을 짜고 이 협상을 통해서 다시 또 국내 문제를 안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지금처럼 중대한 한미 FTA 협상처럼 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디가 좀 더 우선권을 갖고 나름대로 먼저 배치를 하느냐 이게 조금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잘 된 거라고 보는 거는 그 당시 5년 전에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산업부에 줬을 때는요. 통상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 안에. 그냥 산업부 안에 녹아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통상을 재정비를 했어요. 조직을. 그래서 거기다 본부장을 뒀다 이거죠. 지난 정부 때는 본부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뭐 상당히 상황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외교부에 있을 때보다
또 한미 FTA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기에는 지금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행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게 어디에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하면 미국 대사관,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사라든가 외교관들이 또 많이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통상 문제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데는 외교부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산업을 잘 이해해서 거기를 바탕으로 무슨 통상 협상에 우리 그렇죠. 만든다는 거는 또 산업과 좋다. 그거는 우리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통상교섭본부가 독립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뭐 이펙티브하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한미 FTA 그 협상에서 결국은 뭐 이렇게 좀 큰 그 구조적인 얘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협상 그 마무리 단계에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청와대 이제 훈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단계가 되면 아주 구체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어느 업종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더 열어달라 말아달라 뭐 최종적인 그 부분이 결국 몇 가지 남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꽤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쭉 이 단계를 올라오면서 각 관련된 부처 장관들이 또 다 인풋을 해가지고요.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죠. 네. 그러나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네, 네. 그게 아주 큰 관건이죠. 네. 아예 이제 우리 통상 현안을 통해서 우리 경제 시스템 또는 자유무역의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이 부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잘 리뷰도 해보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종합적인 의견 한번 주시죠. 뭐 이렇게 큰 얘기는 뭐 제가 못하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1.9%예요. 네, 그렇군요. 아직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 그러면 역시 무역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누가 우리 경제 성장을 좀 더 활력을 갖게 하고 또 누가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건 역시 저는 중소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나가되 동시에 외국 기업을 많이 들어와야 된다. 네. 거기에 우리 15개의 FTA가 네트워크가 좀 활용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52개 파트너들 15개 FTA의 우리 파트너가 52개국이에요. 네, 네. 그 GDP를 다 합치면 73.2%로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잊지 말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출 기업이 되고 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왕에 만들어 놓은 FTA는 우리의 하나의 경제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태호 원장님 모시고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통상정책 전반과 한미 FTA 재개정 과정에서의 어떤 도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무역으로 경제가 지탱해왔고 더 키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또한 국내 또 산업들, 소비자들 전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통상 협상 이번에 꼭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